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세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의 양희철 수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희철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저희들이 총 4개의 굉장히 의미 있는 기후변화 관련된 판결 그리고 공고적 의견 관련된 사안을 다루게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모은 거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모일 기회도 없고 기후변화 관련된 최근에 의미 있는 이 내용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었으면 하는 이 바람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근광 교수님께서 기조 발언할 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단순히 기후변화 관련된 이 국제적인 관심이라든가 염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형태의 결정문이 나왔다라고 평가도 가능한 부분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거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뭐 국제법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도 하지만 이게 향후에 각 영역별로 어떤 이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 그리고 오늘 내일 저희들이 모신 분들을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 관련된 부분, 우리 국내에서도 이 헌법 소원 관련된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리고 혹시 산업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은 무엇인지를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토론으로도 관련되신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세션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까지 쭉 다루게 되는데, 사실 이 이드로스의 공고적이 나올 때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아까 이근광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이 파편화의 문제였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 동일한 결을 형성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각 재판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아까 이근광 교수님 그 기조 발언에서 잠깐 나왔었습니다. 왜 이게 기후소송 관련된 부분이 국제재판소로 무대로 옮겨서 진행이 되는가? 이 부분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지금 현재 우리 키오스트의 연구원으로 지금 재직 중인 우리 최유진 박사님께서 발제를 맡으시고 세 분의 저희 토론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제주대학교의 최지연 교수님이 첫 번째 토론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기후 관련된 이 부분에 과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고민호 박사님도 저희들이 별도로 또 초청을 했습니다. 고민호 박사님은 특히 저희가 뭐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 해양법 인력 양성에서도 이 해양법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조금 의도적으로 이 자연과학계에서 관련된 분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항상 초빙을 하는데, 고민호 박사님은 거기 영역에서도 항상 참여를 해주셔서 국제법, 해양법, 그리고 자연과학, 특히 이제 이 기후변화 관련된 사안들이 어떻게 서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 함께 처음부터 고민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의 오늘 전효진 사무관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시간인데 특별히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는데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희진 박사님께는 제가 30분,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고 30분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각 토론자분들께서는 이 발표가 끝나면 10분을 기준으로 해서 토론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저희 같이 함께 토론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유진 박사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의 최유진입니다. 이번 학술회의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게 되어 영광이고 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최근 3개의 국제사법기관이 다룬 권고적 의견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국제해양법재판소, 즉 이틀로스의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이 권고적 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또 관할권에 관련된 쟁점도 있는데 그 부분을 대해서 다루고, 또 이를 요청한 질문의 범위를 소개한 뒤 각 질문에 대해 재판소의 답변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고적 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한 소도서 국가들을 중심으로 설립협정에 따라 소도서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이틀로스 규정 제21조, 이틀로스 규칙 제138조, 그리고 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한 설립협정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22년 12월 12일 이틀로스의 권고적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틀로스는 작년 5월 21일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소도서 국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이틀로스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는데요. 유엔 해양법 협약, 즉 웅클로스 제12부를 포함하여 협약 당사국이 부담하는 구체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질문의 첫 번째 대상은 대기로의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영향과 관련하여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할 의무입니다. 질문의 두 번째 대상은 해양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기후변화 영향과 해양 산성화와 관련하여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이틀로스는 먼저 권고적 의견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이는 웅클로스가 이틀로스 내 해저분쟁 재판부의 관할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틀로스 전원 재판부가 권고적 의견을 내릴 관할권이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틀로스는 먼저 권고적 의견 관할권의 법적 근거로 이틀로스 규정 제21조상에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다른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모든 사안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안이 분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적 의견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협정이 이틀로스의 권고적 의견을 내릴 관할권을 부여하는 경우 재판소는 그 다른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요청에서 그 다른 협정은 소도서 국가위원회 설립 협정이고 관련 조항은 제2조 제2항입니다. 다음으로 이틀로스는 규칙 제138조에서 관할권 행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3가지 요소를 도출했습니다. 첫째, 웅클로스의 목적과 관련되고 권고적 의견 요청을 이틀로스에 제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국제협정. 둘째, 해당 협정에 의해 또는 그 협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통해 이틀로스의 권고적 의견 요청 제출. 셋째, 법적 질문일 것입니다. 이번 요청에서 이틀로스는 왼쪽에 상기한 전제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소도서 국가위원회 설립협정은 국제협정으로서 전문과 제1조 제3항에 기후변화로부터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을 위원회의 설립 이유와 또 책무로 규정하였고 제2조 제2항에 이틀로스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웅클로스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해양 환경의 보호 및 보전과 관련되고 권고적 의견 요청을 이틀로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국제협정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설립협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 간 기관인 소도서 국가위원회, 더 정확히는 이들의 공동의장이 이틀로스의 권고적 의견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한 질문들은 운쿨로스의 관련 조문과 그 밖의 국제법상 관련 규칙에 대한 재판소의 해석을 요구하므로 법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틀로스는 해당 법적 질문들이 앞서 논의됐던 이틀로스 규정 제21조에 따른 설립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고, 해당 법적 질문들이 설립협정의 목적과 충분한 연관이 있으므로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틀로스는 이번 요청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내릴 관할권이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한편 이틀로스 규칙 제138조는 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틀로스가 권고적 의견을 내릴 관할권이 존재하고 또 행사를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권고적 의견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요청에서는 권고적 의견 요청을 거부해야 할 확실한 또는 강력한 이유가 없었고, 특히 대다수 당사국이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틀로스는 권고적 의견 제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틀로스가 다룰 권고적 의견 질문의 범위입니다. 이틀로스는 이번 요청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 즉 운쿨로스 내 특히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다루는 제12부 조항에 집중했습니다. 요청된 질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무를 1차적 의무로 한정하였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라는 2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임 성립 가능성이 열려 있음은 그 권고적 의견에 여러 번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두 질문 간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 B에서의 의무가 질문 A에서의 의무를 포괄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질문들에 대한 권고적 의견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질문 A의 대상은 대기로의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영향과 관련하여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할 구체적인 의무입니다. 먼저 이틀로스는 대기로의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운쿨로스에서 정의한 해양 환경 오염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환경 오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쿨로스 제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해양 환경 오염의 세 가지 성립 요건은 첫째, 물질 혹은 에너지일 것, 둘째, 물질 혹은 에너지가 인간에 의해 해양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갈 것, 셋째, 그러한 도입이 해로운 영향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온실가스 그 자체는 물질입니다. 또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열을 가두고 해양이 이 열을 저장할 때 온실가스 내 열은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위적인 온실가스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온실가스의 해양 환경으로의 도입은 직접적으로 즉시 일어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온실가스 중 특히 이산화탄소가 해양에 효과적으로 흡수되어 직접적으로 해양 환경에 도입될 수 있거나,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열을 가두어 그 해양이 이 열을 저장할 때 에너지가 간접적으로 해양 환경에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위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와 열 에너지를 해양 환경으로 들여와 해양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가져오는 기후변화, 예컨대 해양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그리고 해양 산성화를 야기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의무에 관하여 이틀로스는 모든 오염원으로부터의 해양 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 의무를 규정하는 운쿨로스 제194조를 해석 적용했습니다.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조치는 최선의 이용 가능한 과학과 유엔 기후변화 협약과 파리 협정 등 관련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조치의 범위와 내용은 당사국이 보유한 수단과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 즉 완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엄격한 상당한 주의 성격을 띠며 이행은 국가의 능력과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틀로스는 동조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국가와 그들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오염이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너머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무도 엄격한 상당한 주의 성격을 띠는데 초국경적 오염의 특성 때문에 상당한 주의의 기준이 앞서 설명했던 제1항보다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이틀로스는 특정 오염원으로부터의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한 국제 규칙과 국내 입법에 관한 제12부 제5절 조문들도 해석 적용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오염원 유형으로 육상 오염원, 선박 및 항공기에서 대기로의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 오염을 한정하였으며 각각은 제207조, 제211조, 제212조에 해당합니다. 이들 조문은 앞서 설명했던 제194조상 의무를 보완하고 구체화하기 때문에 이틀로스가 제194조를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내린 결론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207조와 제212조에 따라 당사국은 육상 오염원과 항공기에서 대기로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한 법령 제정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국제 규칙, 기준, 관행, 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이들 조문은 법령 제정 시 당사국이 구속적이거나 비구속적인 규범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및 기준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나 선박에서의 배출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의 경우 제211조에 따라 당사국에게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삼아 그 국제 기준보다 더 엄격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규칙과 국내 입법에 맞추어 당사국은 제12부 제6절 조문들에 따라 법령 제정 의무와 구속력이 있는 적용 가능한 국제 규칙과 기준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채택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하지만 선박에서의 배출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의 경우에는 제217조에 따라서 그 당사국에게는 적용 가능한 국제 규칙 및 기준과 자국의 법령 준수를 보장할 의무와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을 채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틀로스는 이 외에도 제194조상 의무를 보완하는 제12부 제2절, 제3절, 제4절 조문들을 해석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제12부 제2절에 따라 당사국이 직접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웅클로스에 합치되고 이용 가능한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규칙, 기준, 권고 관행 및 절차의 수립, 발전시키는 데 협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 오염, 그 경로, 위험 및 구제 조치, 여기서의 구제 조치는 완화 및 적응 조치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구제 조치에 관한 의무를 촉진시키고 과학 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와 자료의 교환을 장려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 기준, 권고 관행 및 절차의 수립 발전시키는 데 기반이 되는 적절한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운클로스 제12부 제3절에 따라 당사국은 개발도상국,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는 역량 구축, 과학 전문 지식, 기술 이전 및 기타 사항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게 국제기구로부터의 재정, 기술 지원 및 관련 전문 서비스 제공에서 우대적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운클로스 제12부 제4절에 따라 당사국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을 감시하고 보고하며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구체적인 의무도 부담합니다.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을 관찰, 측정, 평가 및 분석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자국이 허가하거나 참여하는 활동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해양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영향을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오염의 위험 또는 영향을 감시한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전달하여 보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에 계획된 공공 또는 민간 활동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해양 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그 계획 활동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계획 활동이 수행될 당사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에 실시되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협약 제205조에 따라 보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B에 대한 이틀로스 권고적 의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B의 대상은 기후변화 영향과 해양 산성화와 관련하여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입니다. 여기서 해양 환경은 공간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질문 B에서의 의무가 질문 A에서의 의무를 포괄하기 때문에 이틀로스의 질문 A에 대한 답변이 완전히 질문 B에 대한 답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틀로스는 제192조를 해석 적용하여 당사국에게 기후변화 영향과 해양 산성화 등 어떠한 형태의 해양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무에 근거하여 해양 환경이 악화된 경우 해양 서식지와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 의무도 엄격한 상당한 주의 성격을 띱니다. 이틀로스는 제194조 제5항을 제192조와 함께 해석하여 당사국이 기후변화 영향과 해양 상선화로부터 희귀하거나 손상되기 쉬운 생태계, 고갈되거나 멸종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생물종 및 기타 해양 생물체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보존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12부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관련된 다른 운클로스상의 조항들도 해석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당사국은 기후변화 영향과 해양 산성화로 위협받는 해양 생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직접 또는 적절한 국제 기구를 통해 협력할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규진 박사님 발표 감사드리고 저희가 한 30분 정도 좀 넉넉하게 드렸는데 아마 초기에 20분 발표하라고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어서 토론하시는 분들께 좀 더 시간을 좀 부담스럽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0분을 기준으로 하시고 시간적인 여유는 좀 확보가 됐으니까 좀 더 필요하신 부분들은 추가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최지원 교수님께 첫 번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최지현입니다. 예, 시간을 10분을 얘기하셔서 근데 항상 이런 자리 올 때마다 양희초 소장님이나 김원희 박사님한테 시간 좀 지키라고 많이 혼나서 항상 5분을 준비해 옵니다. 예, 그러면 항상 10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마 10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최유진 박사님 아이틀로스 권고조기원에 대한 발표 감사히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조발제에서 이궁강 교수님께서 ICJ 권고조기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 아이틀로스하고 ICJ 기후변화와 관련한 권고조기원 중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성 문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해양법 문제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시작은 중복소송 문제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조발제 하실 때 이궁경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권고조 의견 요청 사항을 보면 그다지 사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이틀로스의 권고조 의견이 요청된 건 Specific Obligation of State Parties, UN 해양법 협약의 당사국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의무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봤고요. 그리고 ICJ의 경우에는 What are obligation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라고 그래서 해양법, UN 해양법 협약뿐만 아니라 주요하게는 파리 협정을 비롯한 UN 기후변화 협약상의 그런 여러 조약과 국제 간섭법상의 국가들의 의무가 무엇이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 그 이외에 ICJ는 legal consequence 문제, 법적 결과 문제, 그래서 국가 책임 문제까지도 물어봤지만 이 의무의 내용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자면 사실상 요청 문헌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차 사이에 아이틀로스의 권고 의견과 ICJ의 권고조 의견 사이에서는 이런 논의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상의 중복 소송이 되는 것 아니냐, 라틴어로 리스펜던스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 ICJ의 카타르와 바레인 사건에서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문제가 됐던 ICJ 사건에서도 이 논의가 물론 이제 인권 협약상의 분쟁 해결 기구와 그리고 ICJ 상의 동일한 절차 진행하는 것이 문제됐었지만 이것들이 사실 논의됐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중복 소송에 관한 논의가 과연 권고조 의견 절차에서도 똑같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였는데 중복 소송에 관한 정의를 잠깐 보면은 통상 동일 당사자여야 된다. 그 다음에 동일한 소송물이어야 된다. 그리고 동일 소인을 가져야 된다. 내지는 동일한 성격의 법원이어야 된다. 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성격의 법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내 법원 같은 경우에 중복소송을 얘기할 때 민사소송법상의 동일한 법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분쟁 같은 경우에는 동일 법원을 얘기하지 않고 통상 동일 소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 번째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고 동일 당사자와 동일 소송물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검토를 해보면 중복소송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이 권고조 의견과 관련해서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인데 동일 소송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어봤던 내용상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과연 이와 관련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무를 국가들이 부담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일 당사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동일 당사자라고 보기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먼저 ICJ 같은 경우에는 유엔 헌장에서 총회하고 안보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틀로스 같은 경우에는 최우진 박사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규정과 아이틀로스 룰즈를 보면은 유엔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특별 협정에 따라서 권고조항이 제기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보면 특별한 목적에서 설립된 국제기구가 권고조 의견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같이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복소송의 취지가 당사자 사이에서 내지는 전후 그 판결 사이에서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 기판력이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모순되는 판결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 중복소송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잘 살펴보면 이 취지에 비춰서는 권고조 의견 역시도 동일하게 이 취지가 적용될 수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항,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 기후변화와 관련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중복소송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중복소송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권고조 의견 상호 간에 사실상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배제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제기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ICJ는 후소 법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쟁송사건이 아니라서 후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로 절차를 진행했던 ICJ나 첫 번째로 절차를 진행했던 아이틀로스나 별다른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뭐 중복소송의 논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기각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상당 부분 이 진행 과정에서 권고조 의견 상호 간의 그 법적인 의견, 유엔 해양법과 관련된 법적 의견이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결과 상호 간의 충돌을 배제하려고 하였던 의도가 상당 부분 나타나는 것이 그 ICJ 이 두 번째 절차 사법 절차였던 ICJ 권고조 의견에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을 고려했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 더 판단해 봐야겠지만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ICJ의 권고조 의견을 요청할 때는 다른 부분까지 즉 법적인 결과, 국가 책임 문제까지 같이 논의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권고조 의견 관련해서 재량권이 있다는 부분들, 국제재판소가 권고조 의견을 내릴지 말지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최유진 박사님 발표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두 번째 법원 같은 경우, ICJ 같은 경우에도 컴펠링 리즌이라는 그 판례법을 인용하는데 굳이 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을 컴펠링 리즈닝이 없는 이상 압도적 이유가 없는 이상 나는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가 됐다면 컴펠링 리즈닝의 문제에서 기각할 수도 재량권을 행사해서 이게 동일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인 ICJ에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논의될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래서 상당히 ICJ의 두 번째 권고적 의견을 낼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새로운 논의까지, 즉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리걸 컨시퀀스에 관한 문제, 법적 결과의 문제까지 물어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토론문에 넣어놨는데 아이틀로스 권고조 의견에서 판단했던 유엔 해양법 협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ICJ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대부분 다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문관 교수님께서 기조발제할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 조항이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대기 중 배출이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배출이 과연 해양환경 오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냐 있는 그대로 아이틀로스 판례를 인용하면서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항인 192조, 194조를 포함한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협약 12부 및 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까지도 적용된다고 봤던 아이틀로스 판례를 2025년도 ICJ 권고적 의견이 그대로 또 인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2조와 194조에 나와 있는 그 의무의 본질을 대표적으로 선관주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이 선관주의 의무에 해당한다는 부분, 아이틀로스의 판단 역시 ICJ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다 같아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한 그대로 사실상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UN 해양법 협약과 관련해서 상호 간의 충돌하는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 ICJ가 상당 부분 노력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중복소송 문제 내지는 상호 간에 충돌할 가능성을 피할 것들을 상당히 노력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ICJ에서는 리걸 컨시퀀스 문제를 묻고 그에 따라 결론이 국가책임법이 적용된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틀로스에서 권고적 의견을 나눌 때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틀로스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상당 부분 굉장한 그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약 체계와 다르게 유엔 해양법 협약은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즉 한 국가의 소재기만으로 다른 국가가 반드시 응소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게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책임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은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진취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이어받아서 ICJ가 자기의 권고적 의견을 얘기할 때는 리걸 컨시퀀스 문제에서 국가 책임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라는 아주 획기적인 판단을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의 경우에도 국가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한 국가, 특히 선진국인 국가들이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현재는 이제 소규모 도서국가가 많이 문제가 되죠. 소규모 도서국가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책임을,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ICJ에서 국가 책임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관할권 문제, 즉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소하게 되면 다른 국가가 응소를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판결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분쟁 해결 절차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상 유엔 해양법 협약이기 때문에 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차후에 소송이 상당히 많이 제기될 수 있는, 이군강 교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소수 의견으로 놀태재판관이나 ICJ에서 이게 소의 남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상적으로는 가능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처음부터 좀 상당히 중복소송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논의, 그걸 피하고자 여러 가지 의도한 것인지, 이거를 주도했던 그룹들이 의도한 것인지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해뒀고, 그 결과 소재기가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첨언을 하자면, 굳이 아이틀로스에 먼저 물어봤던 것이 해양환경 오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틀로스가 좀 더 권위 있는 결론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책임을 묻지 않고 이게 과연 온실가스 배출이 해양환경 오염에 해당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아이틀로스에 먼저 물어봤고, 여지까지 아이틀로스가 설립된 이래로 자신의 관할권 행사를 확대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 저는 아이틀로스의 여지까지의 사법 관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양환경 오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리고 ICJ에서는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그래서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많은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폐겠지만 일방이 기후변화 관련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린 게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서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죄송하고요. 예, 빨리 마이크를 예, 두 번째 토론자이신 고민호 센터장님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최전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분을 부여를 해드렸는데 10분 딱 맞게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최전 교수님께서는 뭐 특별한 뭐 질문은 없이 보완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제가 토론자분들 말씀 다 듣고 그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휴진 박사께 다시 한번 마이크를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기후예측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시는 고민호 박사님께 두 번째 토론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해양교육예측센터 그 권민호입니다. 우선 이런 이게 사실 이런 국제법에 대한 학술회의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자리 네, 귀한 자리인데 소장님, 양 소장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원희 부장님 초청에 관련돼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저는 과학자로서 이 국제법에 대한 내용은 사실 거의 모르고요.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고 이제 저희가 그 국제법의 역할에 해당하는 학술회의에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릴까, 뭐 어떤 과학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학술회의는 이제 국제법의 역할이지만 저는 이제 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고, 어떻게 이제 아까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학제 간 융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잠시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 말주변이 확연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준비한 토론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2024년에 발표한 기후변화 국제법 권고적 의견을 과학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의미와 향후 정책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권고적 의견은 해양 환경 보호를 규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조항을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연안 도서국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갖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학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법적 선언이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 앞에서 과학적 증거와 국제법적 규범 그리고 정책적 실행이 긴밀히 결합되어야 한다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해양의 변화는 속도와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수면 상승은 이미 많은 연안 저지대의 침수 위험을 노출시키고 있고요. 해양 산성화와 산호초 백화 현상, 그리고 폐각생물의 생존을 위협하여 어업 자원 기반을 근본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해양 열파는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길어지면서 연안 어업과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북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지구온난화와 에르니오와 결합해서 급과가 태풍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태풍의 최대값 풍속을 보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해양은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흡수하며 지구 기후를 완화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과학적으로도 해양 탄소 흡수 능력이 포화 상태에 다가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완화 전략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kun관 교수님이 1.5도와 2.0 파리 협약의 기준점에 대해서 1.5도를 지켜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 1.5도는 이미 넘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전지구 지상 기온은 작년에 1.5도씨를 이미 넘어섰고요. 그리고 올해는 사실 이제 지금 기대하는 걸 보면 1.5도 좀 안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몇 년 안에는 확실하게 1.5도가 넘어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앞으로는 1.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1.5도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아니고 2.0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권고적인 의견은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가 축적된 위험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태풍을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가까운 미래 태풍이 강해질 거라고, 더 강한 태풍이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모두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굉장히 강한 태풍이 많이 발생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주변한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도의 아주 강한 태풍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를 해야지 이미 이제 그 태풍이 나타나서 피해를 준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그 최신 과학적인 성과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해수면 상승과 기후재난에 직접 노출된 연안 도서국의 특별한 취약성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학자가 이러한 권고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그 뒷받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첫째, 과학자는 보다 정밀한 예측과 평가 역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후 예측을 통한 모형을 통해 기후변화의 지역적, 단기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국의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과 같은 연안 도시에서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어떤 피해 규모가 예상되는지를 수치화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자료는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국제적 틀에서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과학적 지식이 단순히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법적, 정책적 논의로 직접 이어질 수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와 평가가 법적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기구, 키오스 등이 협력하여 과학적인 평가 보고서가 국제법적 논의와 정책 이행 검토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안 취약성 평가와 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저지대 도서국이나 연안 도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입니다. 이들 지역의 피해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국제사회에 공유함으로써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부산을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연안 도시는 해양과 대기의 복합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은 국제연대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그 탄소 중립의 목표와 해양법적 규범을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양 탄소 흡수량 평가 및 예측 시스템은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서 국제협약 이행 점검에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 도구입니다. 각국이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적응 보고서에 해양 흡수량 데이터를 포함시킨다면 국제법적 의무 이행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 간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을 가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아까 임광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비당사국에 대한 행동들, 그러니까 비당사국을 설득시키는데 중요한 근거로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이번 권고적 의견은 기후변화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제법적 책임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기후 정책을 수립할 때 국제법적 책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국가 보고와 상호 검증을 과학적인 토대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파리 협약은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태평양 도서국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도서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금과 기술 지원 체계를 확대해야 하며 이런 지원은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서 국제협약 이행 점검 과정에서 해양 법적 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법과 과학, 정책이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권고적 의견이 국제법과 과학이 결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는 더 이상 연구실 안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법적, 정책적 책임 이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해기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한 위기이며 해양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단일한 생명선입니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국제법적 규범을 형성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이행함으로써만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권고적 의견이 바로 그러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출발점이 될 거라 믿으며 오늘 이 자리가 학문적인 토론과 정책적 실현을 연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인호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재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유엔 해양법의학 그 모든 규정을 다 훑어봐도 거의 요즘에는 특히 이 과학과 기술 새로운 이제 규범 명성에 대한 부분이 이미 과학과 기술 쪽에 거의 집중돼 있어서 저희는 기존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이 자연과학자들과 어떻게 좀 논의를 해가면서 이런 문제를 대응할 것인지 답안을 내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국가 정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해양 권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이 소통의 장을 좀 확대시켜야 될 거는 같아요. 검인호 박사님 저희들이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해왔지만 사실은 그 논의를 해가면서도 언어가 상당히 틀리구나라는 건 많이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 자연과학적 영역에서 갖고 있는 이 논의 방식 그리고 저희 해양법적 영역에서 갖고 있는 이 논의 방식을 섞어 놓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이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오신 전효진 사무관님이신데 저희가 볼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법적으로 특화된 몇 분이 계세요. 그중에 전효진 사무관이 중심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자리를 통해서 계속 이 해양법 분야에 대한 관심도 쏟아달라는 부탁 겸 이렇게 모셨고 그러면 전효진 사무관님께 10분인데 15분 쓰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해양수산부 해양영특과의 전효진이라고 합니다. 최효진 박사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또 제가 존경하는 최지현 교수님, 검민호 센터장님 두 분 토론도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최지현 교수님 논문도 좀 많이 읽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제가 많이 이렇게 공부할 때 참조하는 글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같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좀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네, 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QCD 원장님께서도 기회사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고 또 이근관 교수님께서도 기조연설에서 거의 대부분을 아우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된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이번 토론에서는 이틀로스 권고적 의견의 이제 법적인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이미 이제 많은 설명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좀 논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틀로스의 가장 중요한 법적 진전이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거,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운클로스 제1조 1항에 있는 해양 환경 오염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이 사실 운클로스는 1982년에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 기후변화라는 변화하는 상황을 적용해서 이게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진화적인 해석을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법적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 기후변화라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법 분야가 다 그렇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 이 사법재판소 에서 판단을 할 때 어떤 권고적 의견이가 됐든 아니면 어떤 판결이 됐든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과학적 증거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IPCC 보고서에 대해서 대부분을 의존적으로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권고적 의견을 냈는데 재판소 자체가 사실 과학적 증거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당연하고 그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과학계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논쟁이라든지 과학적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이렇게 투영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 우려 이런 것들 물론 많은 논란이 있었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는 일단 과학적 증거의 어떤 사법화라는 부분 그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툴루스가 이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면서 이제 엄격한 상당주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판시를 했고 그 권고적 의견을 냈고 이거를 ICJ도 그대로 받아 쓰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이런 이툴루스가 이 의무를 그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객관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 어떤 그 최대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의무가 근데 이런 엄격성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좀 더 발전적인 용어를 썼지만 실제로 이거를 적용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호하다라는 비판이 실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의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연히 이툴루스가 그런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줄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러므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은 뭐 각국이 그 가용한 그런 어떤 각국의 능력과 가용한 자원에 따라서 적절히 이제 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오픈된 용어를 사용을 했지만 적용을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유연성 자체가 부여하는 장점도 있지만 어려움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향후 만일에 이거 비슷한 소송이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조치가 충분한 노력에 해당하는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툴루스 권고적 의견이 또 이제 환경법에서 대표적인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서 판시를 했는데 그 물론 더 큰 수단과 능력을 가진 국가가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책임이 적고 또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뭐 개도국들 여기서는 이제 소도소 국가들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개도국인 그 이미 선진국이 된 국가로부터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도 확보를 한 거고 그리고 그들의 이제 기본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확립한 거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선진국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원칙을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또 제시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각국이 자국의 능력과 가용한 자원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실효성의 문제로 이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고 우리 능력 내에서는 다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라고 당연히 디펜드를 하겠죠. 근데 그거를 평가하는 측에서 또 어떤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가능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 개도국이라는 게 정확한 정의가 뭐 OECD 하지만 명확한 정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개도국의 지위도 또 고정된 것도 아니고 개도국이 선진국이 되는 그 과정에서 또 그런 의무가 이제 변화할 텐데 그런 변화하는 지위, 변화하는 책임의 수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런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럼 과거에는 책임이 이제 없다가 갑자기 책임이 생기고 그렇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조화에 대한 부분 약간 좀 복잡한 논점을 남기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툴루스가 국가가 그 운클로스 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그 디테일에 대한 2차 규칙에 대한 거는 ICJ에서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이게 더 이상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단순한 정책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의무의 문제로 이제 격상시키는 이제 발언을 한 거로 볼 수 있는데, 아이틀로스는 사실 그 질문 자체를 받기를 또 2차 규칙,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떤 배상이나 어떤 그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진 않아서 답변을 안 한 것도 있고, 다른 이제 최지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거나 이렇게 봤을 때 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제 조치가 그 관할권을 그 행사할 수 있는 부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내면에 어쨌든 이런 결론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이게 이 이틀로스 권고적 의견과 ICJ 권고적 의견 이제 통합적으로 봐서는 향후에 이제 어떤 소송 제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개별 국가의 어떤 그 배출 행위 아니면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할 텐데, 그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누적적이고 광범위한 이런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어떤 피해를 얼마만큼 누가 어떻게 줘서 입었는지에 대한 부분, 이거를 소송에서 만일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실상은 이제 배상 책임을 이렇게 명확하게 묻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만해라, 행위 중단,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만일 어떤 뭐 그런 환경적인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어떤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을 때 그 정도의 논의로만 끝나게 되진 않을까라는, 오히려 그게 또 현실적인 목표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다 똑같은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이 이틀로스 권고적 의견 그리고 후속된 뭐 ICJ의 권고적 의견 등을 통해서 이제 소송의 홍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소송에 대한 중대한 기후 소송이 이제 제기되는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만약에 기후 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나 단체가 이제 조직을 이제 해서 뭐 이틀로스 상대로 뭐 유사한 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아예 이거를 근거로 어떤 법적 연골거리를 잡고 실제로 뭐 은클로스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이제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기후 변화에 대한 영역을 정치적인 협상이었던 그 기존의 영역에서 아예 이제 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어떤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번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 게, 지금 우리나라가 북극 항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의견이 이틀로스 권고적 의견이나 ICJ 권고적 의견이나 이 뭐 유사한 뭐 국내에서도 소송 사례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사실 북극 항로에 뭐 캐나다나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해역을 자신의 내수나 영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강한 수준의 국내법을 적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운클로스 234조가 이제 결빙 해역에 대한 건데, 기후 변화랑 엮어 가지고 같이 좀 더 강하게 자국의 입법 조치를 취하는 거에다 논리로 더 이제 적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운클로스는 거의 관세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치면 기존의 이틀로스의 권고적 의견 그에서 케이스 21번이었나요? 그거의 권고적 의견에서는 거기에 의견을 요청한 위원회, 그게 북서아프리카 지역 수산위에만 어떤 그 소속된 멤버 국가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이 운클로스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버린 경우에는 결국은 관습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협약에 대한 해석의 적용 범위는 모든 국가가 될 것이다. 모두가 원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결국 대세적 의무인 거니까 뭐 누가 됐든 다 원용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죠. 이거를 계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시간 다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저희 그 해수부 자체 보고서를 좀 찾아봤는데 21년도에 무슨 기후변화 관련해서 그 탄소 배출 뭐 감축을 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제 마련을 했던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어떤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했던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계 평균 대비 2배 정도 표층 수온이 뭐 그 68년에서 2020년까지 연근의 표층 수온이 상승을 했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 오징어가 엄청 많이 잡힌다고 하잖아요. 그게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고 보고서상에 보면 1980년 이후에 한류성 어종, 그러니까 명태, 도루묵 이런 게 좀 줄어들고 있고, 난류성 어종, 고등어, 오징어, 멸치 이런 어획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연안에. 그래서 이런 더 이상 그 기후 변화가 남의 나라가 아닌 게,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닌 게 확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사실상 정부가 매년 특히 2020년대 이후 15년부터 그때부터 아니면 최근 5년 사이에 엄청 많은 법안을 발의를 하고 개정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그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양수산부는 2050년까지 뭐 해양수산 분야 탄소 네거티브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친환경 선박을 막 최대한 많이 이제 만들겠다. 그리고 뭐 블루카본이라고 하죠. 바다에서 그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확대하겠다, 바다숲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근데 사실 해수부보다는 제가 볼 때 산업부하고 환경부에서 훨씬 더 많은 법안을 내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던데, 이런 노력들 이게 결국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권고적 의견에서 말하는 국가 책임 내지는 국가 의무 의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이게 어떤 누군가가 제기를 했을 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진짜 우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 대한민국 잘하고 있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퀘스천도 살짝 찍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들, 중간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앞으로 이런 국제법적인 흐름을 잘 인식을 하고 또 선제적으로 또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하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계속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과정의 모든 노력들, 행위의 노력, 행위의 행위 의무를 최대한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전혜린 사무관님께 10분 이상 쓰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부족하죠? 제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 뭐 특별한 질의가 나온 건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최유진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플로어에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데, 아마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최근에 형성된 이 판결이나 권고적 의견에 대해서 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건 역시 또 좀 발전적인 전개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이틀로스 이 권고적 의견 받고 나서 우선 걱정했던 건 그거였어요. 이게 과연 현재 특히 기업들 환경에 바로 적응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이 하나, 그리고 사실은 기존에 형성된 기후소송 관련된 부분 거의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계속 그 아시아권에서도 좀 확장되는 추세였거든요. 아까 이제 이광 교수님께서는 최근 한 2,000건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2013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기후소송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 지금 이제 3,000건이 거의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환경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한 부분도 초기에는 제가 좀 개인적인 측면에서 같이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을 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추가적으로 한번 더 논의를 해본 다음에 혹시 최유진 박사님께 더 마이크 넘길 수 있으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분은 거슬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소속하고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랜 1.5의 조창민 정책활동가입니다. 어떤 분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가능하신 분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적 의견의 핵심적인 내용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해양 오염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런 해양 오염을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인위적인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그게 이제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면은 국가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트러스에서 웅클로스에서 나오는 얘기 있겠습니다만, 궁금한 점은 지금 우리나라 법제에서 그러니까 가령 지금은 이제 진행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대왕고래 같이 석유를 채굴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다량의 온실가스가 그 과정에서 배출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현행 법제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해양 오염 물질로 규정을 하고 이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간단히 지금 살펴본 바로는 해양이용 영향평가법에서 이런 환경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지침 별표를 들어가 보면 그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이 이런 오염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서 환경성 평가를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제가 부족할 경우에, 물론 법제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 웅클로스 그리고 이 이틀로스 권고적 의견에 입각해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웅클로스도 국내 법으로 이제 헌법상 인정이 되는 거니까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웅클로스 직접 근거를 해서 이런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국내 법제에서 이런 평가가 가능한지, 국내 법제가 없다면 이 웅클로스로부터 그런 법적 의무를 가져올 수 있는지입니다. 네, 그 뒤에 저기 그 먼저 드신 분이 순서상 이쪽에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외교부 영토양과 박순호 사무관입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최 박사님과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제 질문은 일단 하나는 이제 먼저 권민호 센터장님께 사실 토론자이시지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제 법적인 걸 질문할 기회는 있어도 과학적인 걸 질문할 기회는 별로 없어가지고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탄소 중립의 목표와 이제 해양법의 목표가 점점 이제 일치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탄소 중립의 목표는 어느 정도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체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5도와 2.0도의 어떤 명시적인 목표가 있는데 반해서 해양 상승화나 이제 해수면 상승 그리고 해양 온난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해양 산성화라는 게 사실 어떤 건지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방지해야 되고, 또 해수면 상승은 언제부터 정말 인류에게 위협적이 되는 건지, 해양 온난화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종만 바뀌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혹시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제해 주신 최 박사님께는 PPT 마지막에서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웅클로스 이제 200조와 이제 202조 등 관련해서 이제 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사실 이제 언급하는 조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와 자료의 교환을 장려하도록 협력하고, 또 202조에서 역량 구축이나 과학 전문 지식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권고적 의견이 얘기하는 어떤 의무의 엄격화와 관련해서 기존의 어떤 관행에 비추어서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보시는지, 정말 어떤 저희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올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박배근 교수님 질의 있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박백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저기 발표자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토론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1세션에 이틀로스의 기후변화 국제법에 관한 근거적 의견은 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탄소를 내뱉는 것이 해양 오염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것을 내보내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할 의무이고, 하나는 해안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인데, 이 두 개 다 해양법 협약상 이런 의무, 당사국이 이런 의무를 진다. 그리고 그 의무는 stringent한 due diligence 의무다. 이게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권고적 의견에 이제 앞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법이 디벨롭 되겠지만 큰 문제는 stringent due diligence 의무의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행위 의무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 이게 매우 그 의견 속에서는 불명확하고 이제 개별적인 사례 축적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due diligence, stringent due diligence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토론자 중에 최지연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과 관련된 이제 논문으로서 최지연 교수님 쓰신 논문도 제가 읽었고 오늘 발표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due diligence, obligation of due diligence를 선관 의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논문에 보면 나는 이 due diligence가 선관 의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꼼꼼하게 안 읽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로로 어떤 논거를 통해서 이게 선관 의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하여튼 주위에서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관 의무라 하면 국내 사법상의 의무 아닙니까? 그리고 대개는 채무자의 의무고, 그래서 그런 의무를, 이 상당주의 의무를 국제법상 쓰이는 어느 정도 확립된 용어인 상당주의 의무를 대체하는 용어로서 선관 의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이게 이제 용어도 그 의무의 성격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선관 의무로 써야 된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 선관 의무로 해야 한다는 것을 due diligence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선관 의무로 해야 된다 하는 어떤 논거, 전거, 다른 뭐 문헌적 전거 이런 것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근광 교수님께서 먼저 아까부터 손을 드셔서 여기 이근광 교수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양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미 벌써 그 기조 발제하면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좀 남용하는 혐의가 없지 않아 있는데, 또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한데 뭐 그럴 만큼 오늘 이 발제와 그다음 토론에서 많이 배웠다는 말씀이고요. 그 이제 뭐 그냥 코멘트 겸해서 질문도 좀 드리면, 최진 박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이틀로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ISJ 권고적 의견 사이에 1년 2개월 정도가 시간이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보면은 이제 아까도 우리 말 나눴지만은 이틀로스 의견에 보면은 state responsibility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딱 2번 나오는데 아주 짧게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냥 그 직설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word 해가지고 가정법으로, 그러니까 책임의 문제를,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국가 책임의 문제를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제 1년 2개월 뒤에는 보면 훨씬 더 그 자세히 하고 강한 형태로 나온다고 하는 부분이 뭐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지영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티스펜던스 중복 제소의 문제를 아까 뭐 좀 말씀하시긴 하셨지만은, 그 컨텐셔스 주리스딕션이 아니라 어드바이서리 주리스딕션에서도 그거를 리티스펜던스 중복 제소의 금지로 하는 게 그게 좀 그런 무슨 논의가 좀 있는 것인지, 좀 그런 어토리티가 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 물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중복 제소가 되기 위한 요건들,
에서 보면은 뭐 서브젝트 매터도 다르기도 하고 당사자도 다르기도 하고 코스 오브 액션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요건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라서 과연 어드바이저리 컨텍스트에서 그 리티스펜던스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뭐 그냥 다른 질문도 좀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벌써 이미 최장민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답변하시는 미리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ICJ 의견에 보면은요, ICJ 의견에 보면은 거기서 반다리 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클리블랜드 둘이 낸 공동 데클레이션을 보면은 바로 그 문제. 그러니까 표현을 보면은 production, licensing and subsidy activities. 그러니까 fossil fuel에 대한 그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이 국가들이 반드시 국가들의 책임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그걸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결국 다수 의견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조금은 의견의 갈림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딱 한 번만 더 하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연구원에서 해양수산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고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양법 아카데미를 듣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이제 해양용토과 전효진 사무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현장에서 그 어업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정부가 하는 환경을 막겠다고, 그러니까 오염원을 해양 환경을 막겠다고 하는 바다숲이 오히려 더 바다의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 없이 하드웨어적인 무작정 투자가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저는 섬 조사를 많이 하는데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제일 취약한 곳이 전남에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전남은 다도해인데 친안 같은 경우는 1000개의 섬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섬들이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그 경계 확정이라고 하죠. EEZ 이런 경계 확정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위험하지 않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벌써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가 나서서 이런 섬들을 사들이고 그리고 이런 섬들을 보강을 한다고 해요. 이게 그 EEZ를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기존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저는 이제 경남 소속이기 때문에 경남에 있는 섬들을 무인 조사해 보니까 70, 80년대보다 50개 섬이 이미 무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들의 소유권을 보니까 다 이제 거의 이 50% 이상이 사유화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서부터 저희가 이런 법적인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해양 영토적 분쟁을 발생하게 되면 가장 맞닥뜨릴 국가가 일본하고 중국인데 우리는 이미 일본은 이렇게 앞서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사실 해양법 아카데미를 듣게 되었고 여기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 손이 올라와서 지금 시간적으로는 이제 답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 주신 것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창민 이 대표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제가 그 질문 나올 줄 알고 한 분을 모셔놨어요. 최근 저희 내부에서도 그 이산화탄소 관련된 특히 이제 해양 환경 관련돼서 이 제도 정비, 법 정비 작업을 하고 있고 저 뒤쪽에 마이크를 일단 한번 주시면 최창민 대표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문숙 박사님께서 조금 뒤에 답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박준호 사무관님 질의는 일단 최유진 박사님께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최전 교수님께는 두 분이 질의가 들어왔네요. 박병인 교수님과 임건 교수님 질의하신 거는 이 최전 교수님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고지영 연구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우리 전효진 사무관님이 답변을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이제 이문숙 박사께서 좀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문숙이라고 합니다. 예, 그 질문해 주신 게 탄소 배출 관련돼서 규제 관리하고 있는 국내 법제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접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오염원 관리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질이나 토양이나 뭐 그 대기나 이런 쪽에 오염원들에 대해서 배출 대상에 대한 관리하는 파트가 있어서 그쪽에서 배출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이제 CO2 농도나 뭐 그 양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해양환경 관리법을 통해서 사실은 오염원에 관련 해양 오염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탄소 배출량 관리라고 해서 그 제도적으로 탄소 중립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NDC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각 부문별로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각 지역별로 다 NDC에 관련돼서 목표 할당량을 이제 맞추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관리 체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기후 영향 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법에 따라서 기후 영향 평가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영향 평가를 통해서 각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문이 크게 이제 저감 파트하고 적응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과 관련해서 NDC와 연계해서 각 그 그 배출과 관련된 개발 활동들이 NDC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평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영향 평가는 별도의 제도이긴 한데 제도의 운영 체계가 환경영향 평가라는 제도와 맞물려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양부 쪽에서 해양과 관련된 기후영향 평가는 해역영향 평가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해역영향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요청자가 그 해역영향 평가 하는 항목 안에 그 중에 하나의 항목으로 기후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저감 파트에 배출에 관련된 사항들을 평가해서 넣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문숙 박사님, 제가 잘 모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그 최지원 교수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배영 교수님하고 임국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업무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박배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논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그 듀 딜리전스의 번역과 관련해서는 성관주의 의무가 타당하다라고 썼던 건 솔직하지 못한 표현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좀 더 얘기하면 이전의 논문에서는 상당주의 의무라고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듀 딜리전스 오블리게이션은 성관주의 의무라고 표현한 게 맞겠다라고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솔직하게 밝히지 못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듀 딜리전스 오블리게이션에 대해서 지금 아이틀로스 2023년 권고 적용 같은 경우도 파라그래프 236인데요. 이게 듀 딜리전스 오블리게이션이 어떤 경우에 그 적합한 표현, 어떤 상황에서 적합하게 적용되냐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나 일반적인 개인이나 사적인 단체들이 수행하는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 이 경우에 적용되는 의무다, 국가가 적용할 수 있는 의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행한 CO2 발생 행위, 그린하우스 가스 발생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의무를 진다고 할 때 듀 딜리전스 오블리게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개념에 가장 맞는 거는 상당주의 의무라고도 많이 번역하고 있지만 이게 개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리 의무가 있느냐, 개인이 배출한 여러 가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린하우스 가스죠.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어떤 경우에 그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논의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통상 국내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엔 상당주의 의무나 성관주의 의무 중에 성관주의 의무가 맞겠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웅환 교수님께서는 이리스펜던시가 과연 이제 중복 소송이라는 표현인데 쟁송 사건이 아닌
권고적 의견 사건에서도 이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용어 선택에 있어서 리스펜던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패러렐 프로시딩, 즉 양 그 소송 절차가 소송이 아니라 사법 절차가 동시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냐에 관한 논의로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의 이런 동시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리스펜던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그 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고요. 근데 저도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쟁송 사건에서는 맞지 않고 특히 권고적 의견 절차에서는 맞지 않고 특별히 그 당사국을 특정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권고적 의견 절차는 그래서 중복 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패럴렐 프로시딩, 즉 병행 절차, 즉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병행하는 권고적 의견 절차가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정확하게 그 이 상황을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공학 교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기 우리 전효진 사무관님께서 답변을. 네,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지연 선생님 맞으신가요? 성함이? 네. 질문 감사드리고 첫 번째 질문이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바다숲 사업 같은 게 현장에서는 오히려 환경에 오염을 일으킨다거나 뭐 적절한 효과를 이제 내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계속 하는 게 맞느냐? 약간 이런 질문 맞으시죠? 네. 뭐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이게 그 피라라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민관 협력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 공고를 낼 때 뭐 이제 단계별로 이제 있는데 그 중에는 그거 이제 사업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현장 점검, 뭐 기타 등등 이제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물론 그 사업이 그게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일 거고 이게 공모 형식으로 뭔가를 받아서 아마 사업이 이렇게 추진될 텐데 그 중에는 뭐 효과가 없었거나 오히려 평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뭐 후속 조치라든지 사업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러한 이제 그 절차적인 뭐 제도적 그런 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 같다. 근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의 소리를 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아마 해수부 담당과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해양경계 획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양희철 소장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아시다시피 한국은 중국, 일본하고 이제 해양 경계 획정이 거의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륙붕, 북부 대륙붕에 대해서만 일본과 협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EEZ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의 대륙붕에 대해서는 경계가 획정이 안 되어 있고 그것 하나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접국가의 이 중첩수역이 다 바다를 덮고 있죠. 그러니까 권원이 다 중첩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떤 식의 방법론으로 경계를 획정하느냐라는 부분은 저기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단순한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섬의 무인도화 이거하고는 이제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해양법 협약상에서 이제 그 판례로 축적되어 온 기본적인 지금의 가장 보편적인 경계 획정의 방식은 3단계 방법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잠정적인 등거리선을 잡고 그 다음에 관련 사정을 이제 반영을 해서 그 선에 대해서 이게 진짜 양국 간의 어떤 그 비례적 뭐 그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를 내지 않는지 이 선의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경계가 획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경계 획정이라는 건 결국은 당사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누가 뭐 섬에다가 뭔가 어떤 행위를 하고 뭐 인공적인 뭘 통해서 뭐 경계를 좀 더 늘려서 뭔가 선을 일방적으로 그을 수 있는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국가 간의 해양 경계 획정이라는 부분에서 이 기후 변화로 인한 그리고 그 섬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이게 무인도화 됨으로써 우리의 그 해양 권익에 뭐 어떤 경계 획정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결국은 외교적인 협상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국제 판례에 수축되어 온 사안들 그리고 해양법 기타 ICJ 38조에서 말하는 법원들 그 기타 등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최유진 박사님이 이제 마지막 대답을 드릴 텐데, 아마 그게 이제 경남연구원 고지영 선생님께서 하셨던 질문 중에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주변국, 특히 이제 요즘에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좀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뭐 도서에 대해서는 국유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개념이 많은데, 사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전유진 사무관께서 말씀하셨던 섬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정책 말고도 특히 이제 해양관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좀 전환시킨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2012년도에 한 8개, 12개 정도 그런 식의 전환을 했었고, 22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이 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좀 묶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사유냐 국유냐 그게 큰 이 국가관할권을 형성시키는 문제는 안 되는데, 이런 거 이용 관련돼서 조금 이제 국가 주도로 좀 형성화시킬 만한 거점들은 그렇게 관리 정책을 피고 있다라는 것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최혜진 박사님. 네, 마지막으로 그 박 사무관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지원과 협력 의무 관련해서 기존의 관행과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그 이틀로스의 이번 권고적 의견이 그 권고적 의견의 성격에 맞게 그 운클로스의 조문을 해석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적용이나 이 그 내용의 이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술 지원과 협력 의무랑 관련해서 기존 관행과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stringent due diligence를 또 ICJ에서도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기존 관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기대는 기존의 관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협력과 또 기술 지원 그 의무가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2시 10분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3분 남았거든요. 근데 아까 저기 앞에 보니까 몇 분들이 손을 들고 계셔서 기회를 드리자니 시간이 좀 불안하고, 그래서 기회를 일단 안 드릴 겁니다. 안 드리는데, 그 사실은 저도 이게 질문이 너무 안 나올까봐 혹시 저도 이거 읽으면서 예전부터 계속 그 의문점 들었고, 특히 이제 그 이론적 측면에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틀로스가 이 권고적 의견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부분, 이게 사실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번 권고적 의견 할 때도 이 코시스에서 주장했던 그 대부분의 관할권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는 2015년도 이 서아프리카 관련된 권고적 의견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추가적인 이 근거는 못 됐어요. 또 논의 자체도 추가적으로 나가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학계 차원에서도 한번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2015년도 권고적 의견 때 많은 이 의견을 냈던 국가들, 특히 관할권 없다라고 주장했던 일부 국가들은 이번에는 대부분이, 뭐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수가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은 여전히 이 관할권 행사하는 근거, 그다음에 기준,
이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다자하고 양자 협정을 쭉 살펴보니까 저도 이제 너무나 이쪽이 궁금해서 한 28개 정도의 협정이 이렇게 이 이틀로스의 관할권을 언급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독 이 권고적 의견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는 이제 BBNJ, 그다음에 2015년도에 있었던 이 권고적, 이게 서아프리카 쪽, 그다음에 이번 이 케이스의 협정에서만 권고적 의견에 대한 관할권을 이틀로스에 부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조금 묘하고, 근데 이번에 이 코시스 이게 소도서국 이 위원회에서 했던 형태는 기존의 다른 두 개의 BBNJ라든가 2015년도 권고적 의견 때 이 서아프리카 쪽 위원회에서 했었던 거는 좀 협정의 모습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틀로스의 관할권, 권고적 의견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이 소위원회에서 이 갖고 있는 협정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틀로스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그쪽에 관할권이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나중에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명확하게 이틀로스 내에서 이 전원합의부에서 권고적 의견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행사를 한다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 이게 양자간, 이 필요에 따라서는 양자간 협정을 통해서 권고적 의견을 제기를 하고, 그 권고적 의견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제3국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권고적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건 역시 또 이제 뭐 절차적 남용에 해당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 권고적 의견 할 때 조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아마 이론적으로는 좀 추가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4시 11분입니다. 제가 1분 더 썼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세션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세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분, 토론자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응해주신, 질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제2세션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